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할과거 입니다. 앞에 선임들께서 주로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요즘에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 고객분들한테서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들 그래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거래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은행 거래는 한두 가지, 수십 가지인데 뽑아내기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제 제가 본점에서 대략 한 10여 년 동안 주로 했던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주로 노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저기 전에 안쓸신잡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한번 따봤습니다. 쓸모 없는 목숨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저희가 쓸모 있는 은행 거래에서 노후 준비 상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후 관련된 말씀 드리려다 보니까 사전에 재미있는 우리 워밍업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가 은퇴를 해서 컵라면만 20년 동안 하루 3끼를 주자장창 먹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쓸데없는 계산에다 본점이 있으니까 해봤습니다.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4,300조. 거기에 단백질 보충을 해서 계란을 하나 한다면 5,500조. 공깃밥까지 한다면 한 1억 정도. 김치까지 한다면 1억 2천 정도. 그럼 1억 2천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근로자들 임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임금 4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억 2천이나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퇴직금이 10년치고요. 1억 2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30년치 퇴직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한 달 생활을 하는데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350 정도 봅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350 정도 1년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4천만 원 조금 더 되죠. 그죠? 그러면 10년 4억, 20년 8억, 30년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서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관련된 했는데 사실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적 공적연금입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개인도 국가도 노답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결국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개를 합쳐서 이 세 개를 합쳐서 3,000번, 3,000번 일반적인 셀러리맨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특수직영연금에서 우리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특수직영연금이죠. 그 다음에 임대소득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무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못 믿겠습니다. 결국은 개인연금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임대소득 부분인데요. 임대소득 관련도 고민이 많다 보니까 엄청 질문이 많습니다. 요즘에. 은행 거래지 제가 작년부터 와서 갔다가 200억이 넘게 대출 늘린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학교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빌딩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로 이제 상가들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상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데 이 절차까지 제가 설명을 뒤에 사례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루틴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자, 구입 한 5억 정도 되는 상가 조그마한 상가 한 칸을 갖다 마련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에 일반적으로 대출할 때에 임대가 확정이 돼 있고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임대가 확정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대출 금액이 한 70% 차이가 납니다. 아니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5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먼저 감정을 하죠. 감정을 하면은 보통 85%에서 95%가 일반적입니다. 간혹 10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사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감정가가 그만큼 높게 나왔다는 뜻은 아주 극매로 났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90%로 추정을 해봤어요. 4억 5천 정도. 우리가 지역별로 또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대부분 이 정도 대출 나온다 생각하시는데요.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65%는
우리 서울 강남구 딱 그 수준입니다. 상가 할 때. 예를 들면 서울 중구 종로 같은 50%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공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역별 다 편차가 있습니다. 65% 가정하면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빼기금도 있습니다. 그 소액보증금은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4억 5천 65%를 곱한 그 담보 인정금액 6분의 1 정도는 통상적으로 뺀다고 가정을 하시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 4천4백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매가의 대략 한 50%. 이 정도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 고객이 3억 5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그러면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1억 600이라는 오차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1억 600을 메꾸는 방법은 결국은 지점에서 지점장 전결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신용대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신용을 했을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1억 600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연간 한 1,060만 원 정도는 매년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이 들어갈수록 많이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갑니다. 이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쓰시는 방법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대부분 담보 인정 비율은 LTV는 40% 지원해서 그 정도 묶여 있지만 담보 인정비는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룸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금액 원하는 금액을 전액담보 금액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없고 금리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루틴한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엊그제 저한테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상가를 30억에 사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서 저한테 대출 20억을 요청을 하셨어요. 20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30억을 살 때가 눈에 딱 꽂힌 건 요거였어요. 약국으로 10년 동안 확정 임대가 있었습니다. 월 2천만 원씩. 연수익률 따지면 8%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래서 20억을 대출해달라고 해서 일반적인 상가 20억 정도는 충분히 해주겠다 싶어서 제가 감정을 해보니까 13억밖에 나오지 않아요. 감정가가 50%도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임대 수익에 꽂혀서 이분은 덜커덕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약국이 들어가고 그건 통상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소득은 높아요. 근데 실질적인 시세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임대소득 때문에 높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결과적으로 1억 포기하고 계약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임대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상가를 구입하실 때는 거래은행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거래은행이나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셔서 시세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 내 옆에 있는 부동산의 시세는 최소한 확인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사례인데 상가 담보대출을 갖다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가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상가주택을 사는데요. 상가주택을 사는데 이걸 상가로 취급을 할 것인지 주택으로 취급을 할 것인지는 면적에서 1%라도 상가가 많으면 상가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보가 괜찮으면 80% 대출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주택으로 편입이 되는 순간 LTV 적용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투기적 조정 기점도 40% 다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층이 상가고 2, 3, 4층 주택인데 그러면 이게 100%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갖다 저희는 감안하고 대출 추진합니다. 그러면 구입금액 15억이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86.7분이 13억 정도예요.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대출을 6억만 해달라고 해서 이분은 어느 정도는 금융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대략 따져보니까 6억 정도가 가능. 이렇게 감안하시고 추진하셨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LTV는 40%밖에 적용이 안 된다. 5억 2천이 되고요. 소액보증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 반개수 다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2, 3, 4층이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11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요즘에 이 소액임차 보면 개당 반개수당 5천만 원 많이 올랐어요. 4.3은 수도권이 4.300입니다. 그러면 11개 곱하면 4개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3억하고 적은 금액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대출 금액 2억 2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2억 2천이 나오는데 대출 금액이 한 푼도 안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상가주택을 왜 선호를 하시느냐? 이건 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올 상가를 사시게 되면 2층, 3층, 4층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공실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사게 되면 조금 더 공시에 대한 염려가 적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주택을 구입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맹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상가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내 돈이 일반 상가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가장 흔하게 벌어진 일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노후를 위한 준비 개인연금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그 전도사였거든요. 자, 우리 송일호 교수님도 우리 지점에 이걸 가입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흔히 개인연금 하면 개인연금 IRP라고 하지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을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세는 거의 개인연금 IRP 쪽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RP만 유일하게 700만 원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이게 합쳐가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최대가. 불편하죠. 두 번째로 연금저축신탁이랄지 펀드랄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운용을 해서 운용수익을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의 함께 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IRP 같은 경우는 특정 금융신탁 그래서 내가 상품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하면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죠. 그래서 필수상품이 되는 건데 1,900,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는 16.5%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필수상품입니다. 115만 원 정도를 1월달, 10월, 2월달 돌려받으세요. 밑에 5,500만 원 초과는 13.2% 92만 4천 원 돌려받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되지만 내가 더 넣고 싶으면 1,800까지 넣으실 수는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IRP는 그러면 내가 상품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는 철저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본점에 있으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 고객분들이 실제로 금융주식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하다 보니까 무수한 실책을 범하시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이런 형태. 그리고 항상 후행적으로 따라갑니다. 펀드가 올라가면 올라간 꼭지점이 잡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죠. 연금이 상품의 실제에 대한 투자 비율 현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서구 선진국 몇 나라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 주식과 채권 투자 상품 비율이 대부분 60%다 넘지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역으로 예적금 상품이 89%에 자, 그렇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금 지난 자료인데요. 요즘은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격차 더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아무런 금융주식이 없다. 내가 매번 신경 쓸 수가 없다. 이랬을 때에 이런 펀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리밸런싱도 되고 자동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되고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도 되고 이런 펀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 TDF 타겟 데이트 펀드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축소 안정적인 채권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다. 그 다음에 글라이드 패스가 적용이 된다. 자, 글라이드 패스가 적용이 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비행기가 우리가 착륙을 할 때에 이런 노란색 이런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높이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깔아놓는다. 즉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위험 자산을 가장 적게 자동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펀드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이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골고루 그래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그 성장에다 그냥 묻는 거죠. 특정 펀드에다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펀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률은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은퇴상품 대사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TDF는 2040, 2030, 2025 이렇게 숫자가 붙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내 출생 연도에다 60을 더하면 됩니다. 60을 더하면.
1970년생이다 그러면 2030. 근데 2030년대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지금 가입을 하면 2030년대 위험자산을 가입 줄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위험자산을 많이 넣고 싶으시면 2040, 2050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잘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은퇴 관련 은퇴 관련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왜 제가 자산배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지. 자, 2007년도부터 2019년도 각 나라별로 주식시장 같은 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자료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2007년도에 중국 주식 1등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또 1등, 2009년도에 2등, 2010년도에 꼴찌 19번째 이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하는 게 중국 주식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적립식을 가져가면 좋은데 연금자산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55세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잖아요. 매월 조금씩 넣지 않습니까? 시점 분산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적립식 되잖아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주식을 계속 그렇게 적립식을 가져갔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90% 이상 고객들이 고점을 사고 저점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은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산배분 펀드를 넣었을 때 대략 지금까지 한 8.1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노후 관련된 실질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소득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은퇴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다행히 영광스럽게도 지금 모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정관 1층 아시죠? 예,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